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파생 삼국지라는 것은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 개인, 기관들 간의 선물 옵션 포지션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을 더듬어 볼까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지금은 선물은 6월 9일이 만기이고 아직은 이건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5월 옵션 시장은 다음 주 목요일 9일이 만기이니까 지금부터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한국시장 마감 후에 파생 전선 현황입니다. 4월 만기와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시장은 미국 시장이 목요일까지 변동성 매우 심한 모습 보였고요. 주초 급락세 진정되면서 목요일 폭등하다가 미국 시장은 금요일에 다시 더 대폭락하는 그런 심한 변동성 보여줬는데 코스피도 주초에 급락하다가 중반 이후에 금요일까지 반등세 보였습니다. 주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그 전날 미국 시장 큰 폭 상승에 반응해서 비교적 크게 상승 마감한 겁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 전체 종합적으로 누적 기준으로 콜이 240억 매수 포지션이고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풋은 50억 매도한 것이고요.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합성 선물 롱 포지션입니다. 선물은 주초에 대략 2조 5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 갖고 있다가 주중에 반등 구간에서 한 1조 원가량 매수해서 현재는 1조 4천억대 매도 포지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폭락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겁니다. 다우가 930포인트 이상, 나스닥은 4.1% 이상 폭락한 것인데 폭락의 이유를 보면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 실적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14% 거의 침몰해버렸습니다. 2006년 이후 그러니까 16년 만에 최대 폭락이고요. 애플도 공급망 장애로 3분기 전망 나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인텔도 지금 그 2분기 가이던스를 매우 나쁘게 발표를 해서 각각 3.7%, 6.9% 이렇게 폭락을 했고요. 그런데 테슬라는 의외로 매우 선방을 했습니다. 약보합 수준이고 반도체주들이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장 이상으로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런데 시장 전체를 보면은 지금까지 대략 절반가량이 기업 실적 보고 마무리했는데 발표된 기업 대략 80%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악화는 모든 기업이 아니고 아마존, 인텔 등 개별 기업 사정 아닌가, 즉 시스테믹 리스크,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유니크 리스크, 즉 개별 위험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별 위험이라면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코스피에도 실적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전망이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실적 나쁘거나 전망이 나쁘면 내려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목할 것이 이제 한국 시각 5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FOMC 금리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에 여전히 고용시장은 양호하고 인플레이션은 좀 걱정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금리 인상폭이 지난번 25bp보다는 큰 폭 될 거다. 이건 전부 이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50이냐 75냐 둘 중 어느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변수가 두 개이지 않을까, 중요한 변수가 두 개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1분기 성장률 쇼크입니다. 1.1% 성장 예상을 했는데 이와 달리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했고요. 그 후 발표된 3월 권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5.2%로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낮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리고 2월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꺾였다는 건데 일단은 이거에 과연 지금 권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그래프 보시면 11개월 동안 급등세 이어왔는데
이 물가지수가 드디어 피크아웃 되는지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거 확인은 언제 됩니까? 한 서너 달 지나봐야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장래 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관련 변수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미국의 성장률 둔화는 이건 뭐 벌써 그 지난 그 뭐 한 1월 이럴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문제는 미국 성장률 둔화가 왜냐하면 작년까지 너무 그 급격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 상승세가 피크아웃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건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놀랐지만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은 작년과 같은 그런 고도 성장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둔화되는데,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총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 물가 상승 원인 가장 큰 것이 팬데믹 이후에 일시적 수요 초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 수요가 감소하니까 물가 상승이 피크아웃 신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이제 금융 긴축 그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상당히 강하게 지속될 거다, 이런 예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모기지 금리 폭등세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모기지 시장이 지금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식어가는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부동산 시장도 둔화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달러는 미국 수출 경쟁력 약화시켜서 미국 무역 적자 키울 수는 있지만, 일단 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수입 물가 하락시킬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 주목할 게 휴일 발표된 그 중공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 다음에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인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두 개 발표되죠. 두 개 전부 다 50m로 거의 폭락해 버렸고요. 비제조업 PMI 지수 지금 41.9로 추락했습니다. 표 그래프 보시면. 그래서 지금 그 중공 같으면 코로나 재유행을 원인으로 해서 상하이 봉쇄 영향, 이게 이제 거론이 되는데, 물론 뭐 저것도 있겠지만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그런 그 조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공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 PMI 지수 둔화되는 모습도 지금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 전망치, 이런 금리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하나로 요약한 것이 바로 패드워치의 금리 인상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98% 이상 확률로 75bp 인상을 예상하는 것은 맞는데, 50bp 올릴 거냐 100bp 올릴 거냐, 요 확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거의 압도적으로 7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75bp 인상을 전제로 주가, 금리, 환율 이런 게 다 지금 지금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그런데 지금까지 연준 주요 위원들 의견은 50bp를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래서 50 올려버리면은 호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5 올리면 시장 예상대로 된 것이니까 충격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거는 발표하고 나서 제롬 파월 그 의장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가령 75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75 올리겠다 이래버리면 박살 나겠죠. 근데 물가지수 약간 꺾였으니까, 그는 소비지출,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그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저게 이제 패드에서 주로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꺾인 걸 주목하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말로 부드럽게 좀 마사지를 해주면, 그러면
충격이 별로 없을 테고 75 올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오히려 이 FOMC 발표할 때 양적 긴축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롤오퍼 방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롤오퍼라는 것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연준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그 채권을 연준에다가 그 채권 판 사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아야 된다는 빚이잖아요. 채권 증서를 연준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월 만기가 돌아오는 즉 빚을 갚아야 될 날이 매달 돌아오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전부 다 돈을 더 빌려줘서 롤오버를 시켜왔다는 거죠. 채권을 연장을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만기되는 만큼 추가로 더 빌려줘서 그걸로 갚게 한 거죠. 롤오버를 시켜줬는데 이제는 롤오버 시키지 않고 만기되는 거는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롤오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즉 만기 채권을 연장해 주지 않고 상환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금을 연준에 갖다 주고 연준에 있던 채권을 소각시켜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흡수되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거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50 정도만 올리고 양적 긴축을 950억 불 이내로 결정을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75 올려도 만약에 말로써 좋은 말 해주면은 그렇게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유크레인 전쟁 좀 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돈바스 전투 이후로는 영상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돈바스 지역 중심으로 매일 전투는 아주 격렬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러시아는 연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2020년 유크레인의 1년 방위비 예산이 60억 불 수준이다. 그런데 대략 지난주까지 미국이 이미 지원한 것이 무려 37억 불 정도 되고요. EU가 지원한 것이 한 17억 불 이제는 넘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쭉 폴란드 등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하고 친유크레인 국가들 전부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국가들, 한국, 일본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바이든이 미국 의회에다가 유크레인 지원 예산 무려 33 빌리언 달러, 330억 불을 요청했습니다. 대단합니다. 10배 튕겨버렸습니다. 10배.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10배 아닙니까? 거의 10배 수준 아닙니까? 돈바스 전투를 위해서 각종 이제는 공격용 중화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시즌 1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독일까지도 중화기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시즌 1에서는 드론 터키가 지원한 드론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드론으로 러시아 탱크 사냥하는 영상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시즌 1 마지막에 미국이 스위치블레이드라고 까메가제 드론을 제공을 해줘서 그것도 아주 유용하게 엄청 잘 써먹었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다 많이 부쉈다는 건데 사냥을 많이 했다는 건데 이제 돈바스 전투하고 키이브 전투는 지형이 완전히 다르다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바스 지형은 완전 거의 평야지대라는 거죠. 대평야지대 비슷하니까 이 유크레인 병사들이 유크레인 정부에서 미국에다가 이런 스위치블레이드 장단점을 쭉 얘기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유크레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스위치블레이드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유크레인이 원하는 대로 성능을 개량하고 추가 성능을 더 붙여갖고 아주 더 강력한 스위치블레이드 업그레이드 판을 지금 제공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입으로 밝혔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 중화기들 돈바스 일대에 쭉 지금 배치되는 중이고요. 벌써 뭐 지난주 초반인가 그때 그 곡사포는 거의 지금 배치가 끝났고 훈련도 거의 반가량 훈련 마쳤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런 중화기들 쫙 그 전선에 배치가 되고 완전히 복수심에 불타는 유크레인 병사들 훈련이 딱 마무리되면은 일단 시즌2에서 러시아는 크림반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봤는데요. 여전히 이 견해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표안 보시면 유크레인 국방부에서 매일매일 그 전투 성과를 발표합니다. 각종 SNS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다 믿지를 않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체크를 한번 해보는데 보시면 매일 그 러시아 병사들 한 200명 내지 300명 규모 전사합니다. 전사자가 이 정도면은 전사자의 한 3배까지 많으면 2배 내지 3배까지 부상을 당해서 전투 불능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탱크 매일 10대에서 30대 사이 매일 부서지고 있고요. 기타 뭐 장갑차, 야포, 무인기 전부 다 지금 박살나는 모습이 한눈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즌1 포함해서 2월 24일 개전한 이후로 러시아 군대가 전투에서 의미 있는 승리한 거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크레인 전쟁은 오래 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단기에 끝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시작한 거다. 이렇게 2월 24일 전쟁 개시 이전 아마 2월 중순부터 저는 이렇게 분석을 쭉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크레인 전쟁 시즌2에서 일단 돈바스 지역이 해방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시즌3로 넘어가서 크림반도까지 해방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푸틴이 몰락을 하고 자유러시아로 다시 시작을 하고 러시아가 부순 유크레인 도시들은 러시아 돈으로 재건하는 것이고요. 러시아는 유크레인의 불법 행위 손해배상 해야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제 유크레인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있을 텐데 전쟁은 시작할 때는 분명 악재죠. 그건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이제 극복을 했고요. 또 한편 전쟁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특별한 추가 악재로 작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그 다음에 가령 그 에너지 가격 오르는 것은 일정 부분 서방의 전쟁 비용이고요. 이거는 거의 수십억 명이 이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고요. 가령 그 미국 등 서방이 유크레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 결국 또 한편 딱 까고 보면은 창고에 있던 오래된 무기들 대방출해서 이제 유크레인에서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이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 게 저기 나온 저런 어떤 그 값인데 물론 더 다른 소비용 물자 지원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 지원하는 돈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나면은 패전 러시아가 전부 부담하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금요일 미국 시장 폭락을 반영해서 코스피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하락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짜릿짜릿하게 돌아가는 건데 주목할 것은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외국인들이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포지션 공격적으로 구축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을 공격적으로 구축한다는 말이 뭡니까? 대규모 스몰 매도, 풋 매수, 콜 매도 계속 하는지 이게 지속되는지 이거죠. 이와 달리 지수 하락 구간에서 풋 매도와 콜 매수 또는 스몰 매수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은 이거는 다음 상승을 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만약 하락하면은 물량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드릴십 매각 절차 마무리되고 이게
한마디로 이거죠. 5,900억 출자해서 현금 출자해서 1조 400억 원의 딜러십 내책을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금 순유입액이 4,500억 원 일단 들어오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5,900억 출자 자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5,900억 넣어서 1조 400억 들어왔으니까 순유입액이 4,500억 원 일단 현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는 것은 이제 그 출자증권 5,900억 이거는 뭐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은 현진이 줄었다. 당장 현금 4,500억 원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호재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 이제 매우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카타르 가스 운반선 수주 협상하는 거 카타르 원하는 대로 가격 깎아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카타르가 동의하기까지 뭐 흥분할 거 하나도 없고 조용히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전략 아닐까. 그래서 시간은 한국 편이라고 봅니다. 4월까지 상대적으로 이제 수주가 부진했죠. 삼성중공업이 뭐 대우하고 특히 대우가 날라갔죠. 대우는 작년에 매우 부진했고요. 뭐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8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삼성중공업이 수주에 좀 좋은 소식이 많이 있기를 그렇게 저는 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급에서 주목할 게 바로 공매도 상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숏 커버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작년 11월 한 11일경인가 그 상순경에 공매도 잔고 수량이 그 당시 한 2,900만 주 넘었었는데 최근에 1,216만 주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계속 그 공매도 상환해 왔다. 그 다음에 4월 들어서 공매도 일시 증가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돈 못 벌었고요. 벌어봤자 푼돈일 테고 대략 손해 본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손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